얼마 전에 저한테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이복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7이시고 3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영양에 관해서는 우리 중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매일 현미밥 드시고 잡곡 챙기시고 채소도 빠지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좋다고 몇 끼 꼬박꼬박 다 챙겨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속상하셨을 겁니다. 원장님, 저 평생 영양사로 살면서 식이섬유가 답이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직접 그렇게 먹는데 배가 왜 이렇게 안 편할까요?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아랫배가 빵빵한데 가스가 차서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니까 이분의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콩이나 현미를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 아프고, 요구르트를 마시면 가스가 더 심해지고, 밥만 먹으면 나른하고 졸리고, 얼굴에는 자꾸만 뭐가 올라오고, 기분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이 증상들이 언제부터였냐고요. 돌아보니 은퇴 후에 식이섬유를 더 열심히 먹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나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영양 전문가가 본인이 아는 대로 실천했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이복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오시는 과민성 대장 환자분들 10명 중 7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섬유질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해졌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된 대규모 관찰 연구를 보면 발효식품을 하루에 100g 이상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전체 사망 위험이 6% 낮아지고 심혈관 사망 위험은 9%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섬유가 아니라 발효식품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장 건강에 대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지만 가장 위험한 오해를 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바로잡은 다음에 딱 일주일이면 장을 리셋할 수 있는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장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이 안 좋으면 식이섬유부터 많이 먹어야 한다.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으셨나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에서도 그러고 책에서도 그러고 병원에 가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해주고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바닥이 갈라진 화분에 비료를 붓는다고 꽃이 피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료여도 화분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점막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섬유질을 왕창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갈라진 화분에 비료를 억지로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식이섬유가 만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의과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과민성 대장 환자분들을 보면서 식이섬유를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배가 더 빵빵해지고 변이 더 막히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3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관찰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한쪽은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먹게 했고 다른 한쪽은 고섬유질 식단을 먹게 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발효식품 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염증 관련 지표 19가지가 함께 떨어졌어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효과가 50세 이상의 고령 참가자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세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식이섬유만 늘린 그룹은 같은 10주 동안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또 하나의 연구가 있어요. 독일 연구팀이 수행한 교차 임상시험인데요. 발효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세균총의 구성이 직접적으로 바뀐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예요. 발효식품이 장을 바꾼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식이섬유가 만능이라는 믿음이 유지되었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아프리카 농촌 지역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대장암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식이섬유를 매우 많이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가설이 나왔죠. 이 가설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이섬유 열풍이 불었습니다. 시리얼 회사들이 광고에 이 연구를 인용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다뤘고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이 쌓이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농촌의 낮은 대장암 발생률은 식이섬유 하나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발효식품, 다양한 식물성 식단, 규칙적인 식사 시간, 활발한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이섬유 하나만 뽑아서 강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장이 이미 지치고 약해진 상태에서 섬유질부터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먼저 발효식품으로 장의 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 위에 섬유질을 올려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이복자 씨도 이 순서를 바꾼 후에 딱 열흘 만에 아침 배변이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영양사로 일하시면서도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배운 상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장독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 안에는 세균이 수조 마리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 균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면역 체계를 지탱해 줍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같이 가공식품이 들어오고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 장점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장점막은 세포와 세포 사이가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나쁜 것이 못 지나가게 막아주거든요. 이 촘촘한 연결을 밀착 연접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건물의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채워져 있죠? 그 시멘트가 바로 밀착 연접이에요. 시멘트가 갈라지면 빗물이 스며들듯이 밀착 연접이 느슨해지면 장 안에 있어야 할 세균의 찌꺼기와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장독소입니다. 이렇게 새어들어온 독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자꾸 뭐가 나는 이유, 기분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 식사 후에 나른하고 무기력한 이유, 관절이 뻣뻣한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장에서 시작된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혈당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이 장장벽 손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높은 혈당 자체가 장점막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이 망가지니까 독소가 더 많이 새고, 독소가 많이 새니까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니까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고, 혈당이 더 올라가니까 장이 더 망가지는 이런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분들 공복 혈당이 살짝 높다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잠깐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네요. 장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이것을 고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장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주요 연료가 바로 이 글루타민입니다. 2024년에 나온 종합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12건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것입니다. 352명의 참가자를 분석한 결과 글루타민이 장 투과성, 그러니까 장이 새는 정도를 유의미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손상된 밀착 연접의 핵심 단백질인 클로디논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멘트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글루타민을 약으로 따로 사 먹어야 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나물 이런 음식에 글루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다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흡수와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챙기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어요. 맞는 부분은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린 부분은
장이 약한 상태에서 섬유질부터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순서는 발효식품으로 먼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여기서 장 건강이 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을 리셋해서 장 독소를 제거하는 7일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생명입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효과가 나요. 먼저 1일차와 2일차입니다. 이 이틀은 장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기간입니다. 우리 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혹사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공식품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고 설탕이 들어오고 기름진 것이 들어오고 장이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이틀 동안 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딱 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빼야 하느냐? 튀긴 음식,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 라면,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달달한 주스, 그리고 해가 진 뒤에 먹는 날 것과 생채소요. 생채소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우리 장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생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장 안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더 심해집니다.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이틀 동안 우유도 잠깐 쉬어주세요. 요구르트나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줄어드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우유는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틀 동안 뭘 먹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익힌 나물이에요. 애호박을 푹 무르게 익힌 것, 시금치를 살짝 데친 것, 물을 넣고 끓인 맑은 국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죽이 좋습니다. 녹두죽, 현미미음, 전복죽, 소고기죽, 우리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런 죽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세요. 생강차, 둥글레차, 보리차 같은 것으로요. 차가운 것은 이 기간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따뜻해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충주에 사시는 한진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70이시고 오랫동안 시내버스 기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 첫 이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식당에서 라면이나 짬뽕을 드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틀만 참으니까 셋째 날 아침에 뱃속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잊고 있었던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첫 이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장을 쉬게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을 빼는 것입니다. 빼는 것만으로도 장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음 3일차와 4일차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이틀 동안 유익균을 심어주는 겁니다. 장의 자극이 좀 가라앉았으니 이제 좋은 균을 채워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비싼 유산균 사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다 있어요. 잘 익은 김치, 된장, 청국장, 물김치, 간장,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천연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효과 차이가 있거든요. 핵심은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느냐예요. 마트에서 사는 김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유통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균되면 맛은 괜찮지만 살아있는 유익균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집에서 담근 김치, 시장에서 파는 전통 된장, 직접 잼 청국장, 이런 것들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몇 끼니에 김치 한 접시,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 한 그릇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따로 뭘 사거나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물김치도 아주 좋아요. 물김치 국물에 유산균이 풍부하거든요. 식사할 때 물김치 국물 한 대접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속도 시원하고 유익균도 보충하고 일석이조죠. 참, 하나 더요. 2025년 독일 연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 발효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 장내 세균 구성이 실제로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김치, 된장, 이런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이 답이에요. 자, 이제 5일차와 6일차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식이섬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순서가 핵심이라고 했죠? 발효식품으로 바닥을 먼저 깔아 놓았으니 이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섬유질을 드시면 좋으냐? 처음부터 거친 것 말고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힌 잎채소, 고구마, 당근, 호박, 귀리, 바나나, 사과 이런 것들이에요. 현미는 좋긴 하지만 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많이 넣으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천천히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섬유질의 양을 늘리면 반드시 물의 양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식이섬유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이 굳어서 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장 안에서 뻣뻣하게 덩어리져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장에 더 좋아요. 김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서말순 씨, 64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이섬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현미밥에 고구마에 양배추에 잔뜩 드셨는데요. 물은 하루에 종이컵 서너 잔밖에 안 드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비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물부터 먼저 늘리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섬유질은 같은데 물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양을 늘릴 때는 천천히 하세요. 일주일에 걸쳐서 조금씩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확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장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7일차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우리 장에 리듬을 넣어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예요. 이 시계에 맞춰서 소화 효소가 나오고 장 운동이 일어나고 면역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밥때가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의 시계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여러 편 나왔는데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장의 면역 물질인 분비형 면역글로 불린 A의 리듬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장을 지키는 보초병의 교대 근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보초병이 제대로 교대를 안 하니까 나쁜 것들이 쉽게 침투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약 3,0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병이 동시에 생기는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밥을 일찍 먹느냐, 늦게 먹느냐, 이것만으로도 건강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장의 생체 시계에 맞춰주면 위장관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자체가 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7일차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마십니다. 이것이 장의 하루 시작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되도록 비슷한 시간에 맞춰 드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첫 끼를 드시는 것이고 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우리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산책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줘서 소화를 돕고 다음날 아침에 배변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절대 먹자마자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장에 부담이 갑니다.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신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주에서 우체국에 다니셨던 유상태 씨, 69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 리듬 잡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지고 밥 먹는 시간도 마음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아침 7시 반에 물 마시고 8시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분이 일주일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 진짜 아침이 달라졌다고요? 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기력이 돌아오고 낮에 졸리지가 않는다고요. 이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 가면 점심시간 딱 정해져 있었고 집에 오면 저녁밥 때 정해져 있었고 그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 7일 장 리셋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장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를 함부로 바꾸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세요. 둘째, 소장세균 과성장이라고 해서 우리 장 안에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상태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발효식품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극심하고 가스가 유독 많으시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은 이 상태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셋째,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요. 된장이나 청국장에 들어가는 콩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물김치나 오이소박이, 갓김치 같은 것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넷째,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생발효식품에 살아있는 균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확인을 받으세요. 불안하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짐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길입니다. 자, 이제 7일 동안의 장 리셋을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셋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닦아놓은 방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요. 장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밥상에 3가지 이상의 색을 담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찬색이 단조로우면 장내 세균의 종류도 단조로워진다는 겁니다. 주황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는 엽록소와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자주색가지나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이 색깔마다 다른 성분이 장내 다른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0종류가 넘는 식물성 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10종류 이하로 드시는 분들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30가지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요. 밥에 들어가는 현미, 보리, 수수만 해도 3가지이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애호박, 대파, 고추만 해도 4가지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침을 거르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아침을 거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아침을 챙기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장 건강을 생각하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아침 한 끼가 하루의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손주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놀아주시려면 아침부터 챙기셔야 해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바쁘다고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과자 한 봉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밤새 비어있던 장에 갑자기 설탕과 기름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시고 3-40분 안에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부드럽게 장을 깨워주세요. 삶은 달걀 한두 개에 따뜻한 죽이면 충분합니다. 물을 넣고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이면 더 좋고요.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저녁에는 생채소를 줄이시고 가볍게 드세요.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줄고 장의 운동 속도도 느려져요. 이 시간에 생채소, 샐러드, 기름진 야식, 매운 것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장이 편할 수가 없죠. 저녁은 익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식도 절대 금물이고요. 네 번째, 매 끼니에 발효식품을 한 가지 넣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밥상에 다 있는 거예요. 김치, 된장국, 청국장찌개, 물김치, 젓갈, 매 끼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유산균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이것은 7일차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키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 장의 생체 시계를 살려줍니다. 장이 시간표를 가지면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규칙적이 되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인데요. 마음이 편해야 장이 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장과 뇌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경직되고 기분이 편안하면 장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잠깐 심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것만 5번 하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리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단백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드려야 합니다. 아까 글루타민을 말씀드렸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장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의 내벽, 그러니까 장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은 사흘에서 닷새마다 새로 교체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바뀌는 세포 중 하나예요. 이렇게 빠르게 교체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복구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안 먹는다,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는다, 이러면 장벽이 계속 허물어지는 것이고 장 독소가 더 많이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단백질을 드시면 좋으냐? 달걀이 가장 좋습니다. 달걀은 소화 흡수율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쉽죠. 삶은 달걀 2개만 드셔도 양질의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나물 이런 것들도 좋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이런 담백한 단백질이 장에는 더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고기를 안 먹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도 빠지고 장벽도 약해집니다. 제발 단백질은 챙기세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시려면 근육을 지키셔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다시 이복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퇴 후에 이분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건강해지겠다고 고기를 확 줄이고 채소와 섬유질만 늘린 거예요. 영양 사셨으니까 섬유질의 중요성은 잘 아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장벽이 약해지고 거기에 섬유질을 밀어 넣으니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어떠시냐면요. 매 끼니에 단백질을 먼저 확인하고 발효식품을 넣고 그 다음에 채소를 드세요. 이 순서를 지킨 지 한 달째인데요. 아침 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가스 찬다고 외출 무서워하시던 것이 없어졌고 얼굴에 올라오던 뾰루지도 가라앉았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30년 영양사 경력으로도 몰랐던 이 순서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참 허탈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깬 오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장이 약한 상태에서 섬유질부터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을 쉬게 해주세요. 나쁜 음식을 먼저 빼는 것입니다. 둘째,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을 심어주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우리 밥상에 다 있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 섬유질을 올려주세요. 물도 함께 늘리시고 천천히 양을 올리시고요. 넷째, 장의 리듬을 지켜주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것만으로도 장의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다섯째,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장벽을 고치는 재료이자 근육을 지키는 재료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발효식품 먼저, 섬유질은 나중에,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넉넉하게. 식사는 규칙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건강하셨던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된장, 김치, 규칙적인 밥대, 적당한 고기.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 뿐입니다. 이 순서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 1년 뒤에 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복자 씨는 한 달 만에 달라지셨어요. 한진수 씨는 이틀 만에 뱃속이 가벼워지셨고요. 서말순 씨는 물 습관만 바꿨는데 일주일 만에 변비가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아침에 발효식품 하나 넣어서 드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장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 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장으로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